안녕하세요, 수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작품은 영화 미드소마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이 리뷰에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이자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후유증을 남겼던 영화죠. 미드소마. 저도 이거를 친구네 가게에 놀러 갔다가 처음 봤거든요. 보고 나서 그 친구랑 그렇게 헤어진 적이 별로 없어요. 몇 번 없는데 항상 깔깔대면서 이렇게 헤어졌었는데 그날은 유독 갈게, 다음에 보자 이러고 정말 침묵 속에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딱 쉽게 표현하면 사람 말수 적어지게 하는 영화예요. 미드소마는. 이걸 보고 나면 말수가 조금 줄어듭니다. 누구든지. 또 이 미드소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한번 리뷰를 시도했던 적이 있어요. 초반에 제가 리뷰하다가 중간에 엎었던 작품이 몇 개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미드소마입니다. 미드소마, 레퀴엠, 그리고 뭐였더라? 차가운 열대요. 예, 요거 세 개를 제가 녹음하다가 중간에 엎었거든요. 이게 요약이 안 돼요.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미드소마를 저번에 녹음할 때는 초반 부분 녹음했는데 한 1시간을 녹음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각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접었었는데 한번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미드소마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일단 스토리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고 나머지 이야기는 후기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소리와 함께 영화가 시작합니다. 아주 구슬픈 소리가 나고 있어요. 이제 영화가 시작하면 어떤 한 여자가 어두운 방 안에서 어딘가에 전화를 걸고 있어요. 근데 표정이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데니예요. 이 친구는 동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아주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공황이 오거나 혹은 우울감이 너무 심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고는 합니다. 지금도 데니에게 그런 메시지가 와서 얘가 불안에 떨다가 너무 걱정되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무리 걸어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니는 음성 메시지를 남겨요. 혹시 이거 보면 빨리 연락 달라고, 아무래도 동생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불안한 마음이 가시질 않으니까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받는데 이 남자친구의 이름은 크리스티안이에요. 이 친구는 지금 친구들하고 같이 피자집에서 마리화나를 태우고 피자를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전화가 오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티안도 데니한테 뭔가 100% 위로라든지 공감을 해주지 못하고 약간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습니다. 데니, 나 지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 동생 괜찮아. 뭐 맨날 그러잖아. 별일 아닐 거야. 걱정하지 마. 응? 괜찮아. 라고 다독이고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친구들하고 앞으로 있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크리스티안의 패거리는 총 4명이 있거든요. 데니의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 그리고 마크, 조쉬, 펠레, 요렇게가 이제 친구들입니다. 이제 이 중에서 펠레라는 이 친구가 일반적인 애가 아니에요. 일단 이 친구는 스웨덴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서 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살던 마을이 굉장히 좀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마을입니다. 각각의 가정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커다랗게 마을 전체가 공동체로 생활을 하는 약간 그런 원시 부족 같은 풍습을 가지고 있는 토속 신앙을 믿는 그런 마을인 겁니다. 그리고 걔네 마을에는 특이한 문화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90년에 한 번씩 9일 동안 아주 큰 연회를 여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펠레가 친구들한테 그런 걸 얘기하고 자기 마을 축제에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곧 있을 그 스웨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크리스티안이 전화를 끊고 친구들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데니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걸 보고 옆에 있는 마크가 엄청 썽을 내요. 야, 진짜 네 여자친구도 너무한다. 이거 솔직히 이 정도면 학대라고. 너도 네 생활이 있는데 이러면서 받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리는데 크리스티안은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여자친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무시하지 못하고 전화를 받게 돼요. 그랬더니 전화 저편에서 엄청난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No! No! 이러면서 정말로 데니가 울부짖고 있어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크리스티안은 바로 데니에게 가게 돼요. 데니가 집에 계속 전화를 걸었었잖아요. 근데 받지를 않았고 그렇게 부모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데니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 데니의 동생이 결국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혼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차고에 그 자동차 머플러 있잖아요. 머플러에다가 호수를 2개를 연결해서 하나는 부모님 방에 하나는 자기 입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니 입장에선 동생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조마조마하고 있던 찰나에 자기 온 가족이 죽었다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끔찍한 소식을 들은 데니는 크리스티안의 품에 안겨서 정말 몇 날 며칠을 통곡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크리스티안이 데니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데니도 좀 바람 좀 쐬고 정신을 차리고 싶었는지 크리스티안을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친구들이 여는 작은 파티에 가게 돼요. 가서 크리스티안의 친구인 마크, 펠레, 조시 얘네랑 같이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얘네가 계획 중인 스웨덴 여행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데니는 그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었거든요. 지금 자기는 온 가족을 잃고 정말 의지할 건 크리스티안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 크리스티안이 자기 몰래 스웨덴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데니는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이제 결국에 싸움이 터져요. 크리스티안은 데니한테 오늘 결정된 거라 얘기를 못한 거다. 여태까지 안 갈 생각이었다라고 그렇게 둘러댑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상태가 여기까지만 봐도 대충 나와요. 데니는 크리스티안한테 굉장히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가족을 잃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전부터 약간 더 목매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크리스티안은 이미 마음이 조금 떠나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데니의 상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다 보니까 쉽게 이별을 말하지 못하고 억지로 관계를 끌고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두 사람이 그렇게 싸우다가 크리스티안이 데니한테 사실은 나 너한테 같이 가자고 얘기하려고 했다. 깜짝 서프라이즈로 너 힘드니까 같이 스웨덴 가서 우리 바람 쐬고 오자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건 그냥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죠. 왜냐면 얘네 친구들은 금시초문이거든요. 크리스티안의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음 날이 돼서 이제 크리스티안 친구들끼리 다 모였어요. 모여서 이제 여행 얘기를 막 한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마크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친구들 중에 한 명씩 있는 소위 생무새라고 하죠.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지금 여행 가는 길에 지도를 계속 보면서 야 여기에 여자 많대. 여기 가면은 그런 불법적인 장소가 있대. 우리 여기 가서 재밌게 놀자. 이러면서 히히 너무 신난다. 여기 꼭 가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크리스티안이 입을 떼요. 얘들아 사실 나 데니한테 같이 가자 그랬거든. 근데 같이 아마 안 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맞다. 그리고 너네가 초대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꼭 그렇게 알고 있어 하고 크리스티안이 데니를 데리고 오고 이 마크는 지금 거의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눈이 땡그레져 있어요. 친구들은 바로 얼마 전에 온 가족을 잃은 친구의 여자친구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오지마 꺼져 이럴 수가 없으니까 데니 너 같이 간다는 얘기 들었지? 어떻게 같이 갈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데니도 너네가 그렇게 생각을 해줘서 얘기했는데 가야지 라고 대답을 해서 결국 그렇게 데니, 크리스티안, 마크, 조시, 펠레 요 5명이 펠레의 고향 마을로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서도 데니는 멘탈이 부서져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스스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쳐가서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러고 있어요. 화장실에서 그렇게 엉엉 울고 돌아와서는 정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크리스티안 옆에 앉아서 또 여행을 기대하는 척 연기를 하고 그렇게 길을 떠납니다. 또 이 마크 있잖아요. 얘는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미쳐 있습니다. 얘 진짜 여자에 미쳤어요. 미쳐서 가는 과정 내내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스웨덴에 도착해서 펠레의 고향인 호르가 마을을 가는 그 차로 4시간을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 동안에도 계속 야한 얘기만 합니다. 밖에 여자 있으면 야 저 여자 진짜 이쁘다 막 이러고 또 친구들한테 야 내가 어제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 나오는 여자가 성기가 2개더라 진짜 멋있어 막 이런 얘기만 합니다. 데니는 듣다 지쳤는지 잠을 청하고 그렇게 호르가 마을 인근으로 도착을 해요. 도착해서 봤더니 진짜 지상 낙원이 펼쳐져 있어요. 엄청 예쁜 풍경에 벌판이 쫙 펼쳐져 있고 335 하얀색 옷을 입은 젊은 남자 여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펠레가 친구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줘요. 여기는 우리 마을은 아니고 여기서 잠깐 놀고 마을로 갈 건데 내 형제 자매들을 소개시켜 줄게 하고 사람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봤더니 그 형제 자매란 사람들도 다들 일행들을 조금씩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 일단 펠레가 자기의 친구들 데니, 크리스티안 얘네들을 소개를 시켜줘요. 그리고 소개를 받았던 이 펠레의 형제, 가짜 형제죠. 이 가짜 형제도 자기 일행을 얘네한테 소개시켜 줍니다.
나는 펠레의 형제인 정태다. 그리고 얘네는 나랑 되게 친한 친구인 현철이, 현숙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무슨 불법적인 약물을 먹기로 해요. 정태가 나 진짜 좋은 거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먹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다 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 찰나 데니가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뺍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티안도 남자친구니까 그래 너 쉬고 있어, 나 혼자 재밌게 놀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데니한테 너 안 하면 나도 안 할 거야, 우리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산통 다 깨는 거예요 지금. 뭐야 뭐 이런 게 어딨어, 그럼 어떡하라고, 이거 다 같이 해야 재밌는 건데 막 이러고 있고, 크리스티안은 아니야 나 데니 안 하니까 안 할 거야, 그냥 너네끼리 하든지 너네도 정 나랑 하고 싶으면 기다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진짜 곱창이 납니다. 친구들도 원망의 눈으로 데니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데니가 이거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 할게 라고 얘기하고, 조금 좀 순한 맛인가 봐요. 무슨 차 같은 걸 마셔요 데니는. 다른 사람들은 덩어리 같은 걸 먹고 데니한테는 차를 줘서 데니는 그걸 마십니다. 그렇게 한바탕 불법적으로 놀고, 데니는 그 사이에 잠깐 잠이 들었어요. 중간에 얘는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공황 같은 게 온 것 같아요. 막 몸에 풀이 돋아나는 환상도 보고, 화장실에서 귀신 같은 것도 보고, 겁에 질려서 풀밭을 돌아다니다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모두 짐을 챙겨서 이제 정말 호르가 마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을에 도착해서 얘네가 마을을 보고 정말 입이 쩍 벌어집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정말 평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마을이 펼쳐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엘프들이 살 것 같은 판타지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동네입니다. 사람들은 하얀색 롱치마 같은 걸 다 이렇게 맞춰 입고, 정말 마을 깨끗하고 쫙 펼쳐진 그 벌판에서 여자들은 춤을 추고 있고, 마을 입구에서는 악단 같은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환영 연주를 해줘요. 막 뿌뿌뿌뿌뿌 막 이런 걸 연주를 해주고, 얘네들한테 웰컴 과일도 줍니다. 정말 극진하게 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어안이 벙벙한데도 꽤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 마을이. 그래서 다들 표정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를 이곳으로 데리고 온 펠레랑 정태는 오랜만에 마을에 온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이나 어른들하고 이렇게 포옹도 하고 인사도 하고 자기 친구들을 소개도 시켜주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을 저편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립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스웨덴어로 연설 같은 걸 하고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이곳에 놀러온 초대 손님들 다 같이 그 단상 같은 곳 앞으로 가게 됩니다. 갔더니 거기서는 어떤 MC 보는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무언가 제사 같기도 하고 MC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온 걸 정말 환영하고 앞으로 9일 동안 있을 우리의 축제를 정말 즐겁게 잘 즐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축하 멘트를 하고 이제 제사 같은 걸 시작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영화를 이어폰을 끼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진짜 엄청납니다. 갑자기 신수씨 이러면서 엄청나게 크게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목청이 엄청나요.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그렇게 제사를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신이시여,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린 언제나 자연 친화적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앞에 있는 술잔을 하나 집어들고 이제 건배사를 합니다. 위하여! 이러고 다 같이 그 앞에 있는 잔을 원샷을 해요. 그렇게 아주 흥미로운 제사 같은 게 끝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됐어요. 또 얘네가 식사 문화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일단 이렇게 그룹별로 먹는 게 아니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합동 식사를 하거든요. 아무래도 공동체 마을이다 보니까 정말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해요. 게다가 자리 배치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둥그렇게 둘러앉거나 네모나게 둘러앉거나 이렇게 앉는 게 아니고 무슨 룬 문자 같거든요. 룬 문자의 형태로 자리를 이렇게 펴놓고 그 글자의 모양대로 사람들이 앉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연장자 같아 보이는 장로쯤 되겠죠.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수저를 들면 그 할아버지를 기점으로 양옆으로 파도 타기처럼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끼마다 이러면 조금 곤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복잡한 식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렇게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마치고 이제 요 친구들, 데니의 친구들이 풀밭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노닥거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또 하나 특이한 게, 얘네 마을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더니 춤을 추기 시작하거든요. 일단 여자들이 이렇게 쪼로록 다 같이 손을 붙잡고 기차놀이 같은 형태예요. 근데 추임새가 좀 특이합니다. 약간 아바타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추임새를 사용해요. 히르륵
아이씨 어떻게 했더라? 그러니까 원시 부족의 추임새 같죠? 이런 거 히야 이런 약간 특이한 추임새를 넣으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거를 넉넉히 얘네가 보고 있는데 그 춤추던 애들 중에 한 명의 여자가 있어요. 그 여자는 이제 이 데니의 일행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크리스티안한테 계속 추파를 던지는 여자애가 있었거든요. 그 여자애가 그 틈바구니에 껴서 춤을 추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춤을 추다가 그 대열이 이 데니의 일행 옆을 지나칠 때쯤에 갑자기 크리스티안의 엉덩이를 그 여자가 사커킥으로 빡 차고 갑니다. 방댕이를 엄청 세게 찼어요. 차고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눈으로는 크리스티안을 보고 생글생글 눈웃음을 지어요. 그걸 보고 크리스티안은 이게 뭐야 날 왜 찼지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어떤 뭔가 그런 문화 그리고 그 여자의 그런 당돌함에 끌렸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에 데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멋쩍게 일어나서 저거 재밌겠는걸? 나도 한번 껴봐야겠다 이러고 또 그 춤추는 애들한테 그렇게 다가가 버립니다. 데니는 그게 곱게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표정이 좀 안 좋은 상태로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데니한테 이제 펠레가 접근을 해요. 접근을 하더니 무언가 품에서 꺼내서 쓱 건넵니다. 봤더니 그건 그림이에요. 펠레가 데니의 얼굴을 초상화를 이렇게 그려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생일 축하한다고 너 오늘 생일이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데니는 선물이 너무 고맙긴 하지만 완전히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오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스웨덴에 도착하는 그 날이 자기 생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크리스티안도 그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얘는 정신이 팔려서 그런 건지 깜빡한 건지 아직 축하한다는 말조차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데니는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펠레한테 정말 고마워. 아우 참 그래도 네가 크리스티안보다 낫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니까 펠레도 조금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실수했나 싶어가지고 아닐 거라고. 크리스티안도 뭔가 생각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춤판이 벌어지고 나서 이 펠레랑 정태가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마을 여기저기를 구경을 시켜줘요. 여기는 수업하는 곳이야. 저 건물은 절대 가면 안 돼. 신성한 곳이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시켜주는데 이 마을이 그냥 이렇게 쓱 볼 때는 정말 평화로워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근데 무언가 구석구석 조금 심상치 않은 면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빨랫줄에 무슨 빨랫감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림이거든요. 만화 같아요. 약간 커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 여자가 어떤 남자를 짝사랑하게 되는 내용의 커툰인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한눈에 뿅 가고 그 남자를 얻기 위해서 뭔가 주술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무 조각에 뭘 새겨서 그 남자 침대 밑에 넣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부터 조금 외설적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음모를 잘라서 그걸 음식에 넣어서 남자를 먹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마법에 걸리잖아요. 그거를 또 음료수에 이렇게 타가지고 또 남자한테 그걸 또 먹입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눈이 막 빙글빙글 돌아요. 마법에 걸린 것처럼. 그리고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내용의 만화 같아요. 근데 또 이게 특이한 게 이 마을에선 이게 디폴트 같습니다. 왜냐면 그 그림에 대해 정태가 설명을 해주는데 약간 농담기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진심으로 저거는 사랑에 관련된 이야기야 라고 굉장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이게 마을 자체의 디폴트 값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을을 한 바퀴 쭉 둘러보고 이제 애들은 숙소를 안내받게 돼요. 숙소는 엄청 큰 강당 같은 곳인데 그 건물 벽면을 따라서 침대가 이렇게 쭉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침대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보고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펠레한테. 야, 건물 진짜 좋다. 그럼 여기서 다 같이 자는 건가? 라고 물어보니까 펠레가 이제 자기 마을의 풍습에 대해서 조금 알려줘요. 자기네 마을은 연령별로 이렇게 따로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도 4계절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에 빗대서 사람들을 18세 단위로 9획을 나누는 거예요. 1세부터 18세까지가 다 같이 생활을 하고 18세부터 36세까지는 여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얘네는 이제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뭐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런 나이가 이제 여름 나이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36세가 되면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36세부터 54세까지는 가을에 해당되거든요. 얘네들은 일꾼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꾼들이 사는 곳에 따로 모여서 이 마을을 위한 일을 하는 거죠.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음식을 한다든지 뭐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세부터 72세까지는 겨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마을의 멘토가 돼서 사람들한테 뭐 지혜를 나눠주고 공부를 가르쳐주고 뭐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데니가 한참 생각하다가 물어봐요. 그러면 72세가 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라고 물어봤더니 펠레가 씩 웃으면서 자기 목을 이렇게 써는 신용을 해요. 뭐 죽는다는 건지 죽인다는 건지 어쨌든 뭐 그런 행위를 합니다. 데니는 그걸 보고 뭐 별 생각 없이
장난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숙소 입구 쪽을 구경하고 있어요. 입구 쪽에는 어떤 여자의 초상화들이 수십 개가 걸려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여름 축제 때마다 여왕을 뽑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왕에 당첨되면 사진을 찍고 이렇게 숙소에 걸어두는 거죠. 그 사진들을. 그래서 그걸 한참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펠레랑 크리스티안이랑 뭔가 쑥덕쑥덕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데니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봤더니 펠레가 크리스티안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데니 생일이래 라고 얘기하고 크리스티안은 와,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진짜 몰랐는데? 라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데니는 뭐 아는 척 하기도 뭐하고 하니까 그냥 그 사진들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크리스티안이 뒤쪽에서 자기를 부릅니다. 데니 잠깐 나와봐 하더니 어디서 또 빵을 구해와가지고 그걸로 생일 케이크를 해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촛불을 켜줍니다. 근데 데니는 알잖아요. 방금 전에도 들었고 그냥 눈에 뻔히 보이니까 크리스티안한테 너무 노력하지 마, 괜찮아, 진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하고 차려준 정성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고 촛불을 후 붑니다. 그리고 찝찝한 마음을 달래고 숙소 안에 들어가서 이 호르가 마을에서의 첫날 밤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또다시 불합리한 식사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한 거예요. 어제랑은 또 다른 문양으로 이렇게 자리가 배치가 돼 있는데 어제는 그래도 한 5분 정도 기다리고 식사를 했다고 치면 오늘은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식사를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배고파 뒤지겠는데 이거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제 마을 설명을 들을 때 저곳은 신성한 곳이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그 건물에서 나이가 아주 지긋하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식사의 주인공들인 것 같아요. 옷도 그 사람들은 살짝 회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식탁에 도착을 하고 이제 식사가 시작이 돼요. 한참 밥을 먹고 나서 아까 전에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무언가 또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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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런 걸 해요. 할아버지도 거기에 맞받아쳐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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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러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차례 주문을 외우고 다 같이 건배를 하고 술을 한 잔 마십니다. 그러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의자 같은 데 앉아요. 근데 그게 약간 가마 같은 거거든요. 판자떼기 위에 의자가 올라가 있고 그 판자를 앞뒤로 사람들이 들어서 이렇게 가마처럼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동 수단입니다. 그렇게 높아 보이는 두 사람이 그 가마를 타고 어딘가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 가마를 따라서 이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 가서 얘네가 어떤 절벽 앞에 도착을 했어요. 정말 까마득하게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아래에서 마을 사람들하고 얘네 놀러 온 애들하고 다 같이 그 절벽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서는 그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무슨 의식을 또 진행하고 있어요. 손바닥을 칼로 이렇게 베고 그 피를 룸문자가 적혀있는 무슨 바위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문질문질해서 그 바위를 약간 더럽힙니다. 피로. 그리고는 할머니가 그 절벽 앞에 서서 하늘에 대고 무언가 또 주문 같은 걸 외워요. 그리고 밑에서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지 하고 이 놀러 온 애들도 그걸 보고 있는데 데니는 지금 뭔가 기분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 광경을 보는 내내 호흡도 점점 가빠지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그 할머니가 절벽에서 툭 뛰어내려요. 그리고 퍽! 그렇게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몸이 터져버렸어요. 그 절벽 바로 밑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각도상으로 그 절벽 위에서 떨어지면 거기에 딱 꽂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뛰어내리자마자 그 바위에 부딪히면서 정말 몸이 터져나갑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인 장면이잖아요. 게다가 이 공간 자체가 엄청나게 밝아요. 정말 눈이 시릴 정도로 밝다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화사하다 못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밝은 공간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걸 보고 마을 사람들은 별 동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절벽 위만 바라보고 있고 놀러 왔던 그 친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현철이랑 현숙이는 진짜 비명 지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막 화를 내고 있고 정태는 계속 그 둘을 말려요. 내가 설명 못해서 미안. 우리 마을에 정말 당연한 풍습이야 이러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이 데니의 친구들은 당황해서 말도 못하고 그냥 넋을 놓고 있어요. 데니는 그 중에서도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면 이 친구는 얼마 전에 온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크게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청각까지 완전히 차단되고 정신을 거의 반쯤 놨습니다. 그리고 그냥 넋 놓고 그 광경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절벽 위에서 할아버지가 가장자리로 걸음을 옮겨요. 그리고는 아래를 쳐다봅니다. 그걸 보고 현철이랑 현숙이는 더 난리가 나요. 저거 뭐냐고, 지금 또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안 돼요, 뛰지 마세요, 뛰지 마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그런 현철이의 바람이 무색하게 할아버지는 또 절벽 아래로 몸을 날립니다. 퍽!
근데 이번에는 완벽하게 몸이 터지지 못했어요. 떨어지는 각도가 잘못됐는지 한 번에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이제 하체 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리는 부서졌는데 숨은 붙어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로 할아버지가 하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더니 마을 사람들이 아까랑은 다르게 난리가 납니다. 막 으아! 막 비명 지르면서 누구는 울고 누구는 아파하고 누구는 막 몸을 구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손에 망치를 들고 있었거든요. 약간 떡 절구 같은 걸 들고 있었어요. 그 절구를 들고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딱 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눈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철이도 아니 지금 저 할아버지 살아있는데 뭐 하는 거냐고 빨리 병원에 신고를 해야지. 가지 마세요. 안 돼. 안 돼. 하고 있는데 또다시 현철이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 절구로 가격을 해요. 빡! 얼굴이 한 방에 터져버립니다. 근데 이게 절차가 있는지 분명히 그 할아버지는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절구를 들고 있던 사람이 한 4명 정도 됐거든요. 그 4명이 번갈아 가면서 한 명씩 그렇게 할아버지의 얼굴에 절구질을 해요. 이제 현철이랑 현숙이는 화가 나다 못해 아예 진절머리가 난 것 같아요. 당장 우리는 갈 거라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시 마을로 걸음을 옮깁니다. 데니는 정말 멘탈에 심각한 충격을 입은 것 같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공황이 온 것처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건물 뒤에 숨어서 혼자 그렇게 울음을 터뜨려요. 이제 다시 마을로 도착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 뭐 현철이, 현숙이, 데니 이런 애들은 다 멘탈이 나가 있는데 딱 2명만 상태가 남들과 달라요. 한 명은 조씨, 한 명은 크리스티안이에요. 왜냐면 이 조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냥 펠레의 초대로 온 게 아니에요. 얘는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얘 논문 주제가 북유럽의 하지제에 관한 논문을 작성 중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웨덴에 있는 이 작은 호르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 문화들이 얼마나 얘한테는 좋은 소재인 거예요. 게다가 이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문화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조금 신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크리스티안인데 얘도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논문 주제 어떤 걸로 하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던 애였어요. 근데 와서 이 충격적인 문화를 보고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이 호르가 마을의 문화를 논문 주제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제를 먼저 선점한 건 조씨고 그걸 모든 친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턱대고 그냥 자기가 해버릴 수 없으니까 크리스티안이 먼저 도착한 조씨한테 슬쩍 운을 띄어요. 조씨 미안한데 나 논문 주제 정했어. 나 이 호르가 마을로 논문 쓸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조씨가 아니 이건 너무한 거잖아요. 이건 진짜 뭐 개빡치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고심해서 준비하고 있던 논문 주제인데 그걸 홀라당 뺏어간다고 하니까 조씨도 화가 나가지고 막 둘이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절대 안 된다. 너 네 거 해라 이 거머리 같은 새끼야. 아무리 친구라지만 이건 절대 안 된다 하고 또 크리스티안은 내가 하면 네가 뭘 어떻게 할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하고 너만 원하면 공동으로 하자. 싫으면 그냥 각자 하는 거다. 그리고 난 무조건 이거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라고 둘이 그렇게 싸움을 합니다. 또 그리고 데니는 혼자 건물 뒤에 숨어서 그렇게 울다가 숙소로 돌아와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짐을 싸고 있어요. 그런 데니에게 펠레가 또 접근을 합니다. 네가 정말 힘들고 지금 멘탈이 나간 건 알겠지만 이거는 우리 문화다. 난 우리 문화가 자랑스럽다. 72세가 넘어가서 억지로 목숨을 부여잡고 있는 것보다 저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새로 태어날 아이에게 이름을 물려주고 그렇게 자연히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 호르가 마을 사람들도 순환하는 것뿐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제 데니를 설득을 합니다. 계속. 그리고 자기의 과거사도 얘기를 해줘요. 나 네 마음 다 안다고. 나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불에 타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고아로 자랐고 힘들었던 나에게 이 마을이 정말 큰 힘이 돼줬다. 데니 너도 정말 힘든 거 알아. 네가 힘들다면 이 마을에 기대. 이 마을은 모두가 가족이라 너를 지탱해주고 너의 상처를 보듬어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데니를 설득을 해요. 근데 그 설득하는 와중에 약간 펠레가 데니한테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데니의 슬픔을 공감해주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데니한테 이렇게 스킨십을 합니다. 뭐 큰 스킨십은 아닌데 손을 이렇게 꼭 잡고 뭔가 느낌을 보내요. 근데 데니도 그걸 스킨십으로 느낀 거겠죠. 그 손을 잡는 걸 보고 크리스티안이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거 손 치워 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행동뿐만이 아니고 느낌적으로도 약간 그런 게 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데니가 얘기하니까 펠레가 오히려 거기에 힘을 입어서 더 얘기를 합니다. 너 말 잘했다고. 크리스티안 걔가 너한테 지금 도움이 되고 있니? 나도 친구로서 걔를 정말 좋아하지만 너한텐 지금 아무런 위안이 되고 있지 않잖아. 걔는. 근데 우리 마을은 달라.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데니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그렇게 자리를 일단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혼자 마을 어귀에 앉아가지고 생각에 잠겨 있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지금 이 마을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크리스티안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또 자기 죽은 가족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데니는 굉장히 복잡한 상태예요. 그렇게 사색에 잠겨있는 데니에게 크리스티안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괜찮냐고, 너 아까 전에 괜찮아? 어떻게 버틸만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데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버틸만한 게 어딨냐고, 나 지금 돌아버릴 것 같은데 이 마을 좀 이상하니까 우리 빨리 그냥 나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크리스티안은 데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것도 그 사람들의 문화인데 그냥 문화로서 받아들여야지 그걸 우리 기준으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데니를 약간 다그쳐요. 그러니까 데니는 지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마을에 또 다른 행사가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또 얘네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같이 가시죠. 진짜 재밌어요. 라고 얘네를 꼬셔서 그렇게 데니와 크리스티안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저녁 축제에 또 따라가게 됩니다. 이번에 데니랑 크리스티안이 따라간 그곳은 호수예요.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주변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둘러서가지고 무슨 공연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약간 만담꾼 같은 여자가 나와서 연기를 하고 있어요. 뭐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용왕님이 배가 고프시면 안 되는데 뭘 좀 드려야 되나 이러더니 그 마을 사람들이 지푸라기 인형 같은 걸 이렇게 가져와서 거기에 뭐 곡물이랑 과일, 고기 이런 걸 끼워 놓고 그 지푸라기 인형을 강 속으로 확 던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용왕님이 이제 만족하시겠다, 이제 우리 마을도 풍요롭겠구나, 뭐 이런 연극 같은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뛰어나오더니 또 연극 같은 말투로, 아니 지금 못 들었어? 저 호수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고, 아직 용왕님이 배고픈 게 확실하다고 하면서 이거 참 큰일이네, 용왕님이 배고프면 뭘 바치지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파 사이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요. 저를 바치세요 이러더니 꼬마애가 몸에 약간 뭘 주렁주렁 단 채로 그렇게 걸어 나옵니다. 그러더니 용왕님을 배불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을 희생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자원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만담꾼들이, 야, 역시 우리 호르가 마을은 용감하고 아주 슬기로운 사람들만 넘쳐난다 이러면서 그 아이한테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그 아이의 다리에다가 뭐 쇠사슬 같은 걸 이렇게 채웁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팔과 다리를 잡고 이렇게 들고 그 아이 배 위에다가 커다란 바위를 올려놔요. 그리고는 구령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하면서 애를 당장이라도 그 호수에 빠뜨릴 것처럼 그렇게 스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데니가 그걸 지금 보다 이건 진짜 아니다 싶었는지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애 진짜 던질 거 아니죠? 이러면서 막 앞으로 나섭니다. 근데 그런 데니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구령을 세요. 네, 5, 6, 몇에 던질지 모르겠지만 한 9쯤에 던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마조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지금 저 아이는 용기를 보여줬잖아요.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멈춰요 다 같이 화를 내니까 얘네가 그 스윙 하던 걸 멈추고 그 아이한테 묶여진 쇠사슬 같은 걸 풀어줍니다. 풀어줬더니 이 아이도 사실은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냥 덤덤하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녁 행사가 끝나게 됐어요. 저녁 행사가 끝나고 데니랑 크리스티안은 바로 마을로 돌아가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데니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안한테 이 마을 진짜 이상하다고, 우리 여기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당장 마을을 벗어나자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크리스티안은 지금 이 마을을 자기 논문 주제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또 그런 욕심, 욕망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갈 거면 너 혼자 가.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맞춰줘야 돼. 나는 이 마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드니까 너 혼자 가 라고 밀어내게 됩니다. 데니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크리스티안한테 얘기를 해요. 너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맞지? 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티안은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네가 너무 답답하게 굴잖아 이러면서 서로 그렇게 싸움을 하고 결국 아무것도 풀지 못한 상태로 숙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호르가 마을에서 두 번째 날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3일차 아침이 됐어요. 조씨는 일어나자마자 펠레를 찾아갑니다. 가서 어저께 얘가 펠레한테 부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마을 장로들한테 자기 논문 주제로 이 마을의 문화나 풍습을 조사해도 되겠냐는 허락을 요청해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러 간 거죠. 또 간 김에 어젯밤에 그 크리스티안한테 사커킥 날렸던 그 사커킥녀 있잖아요. 그 여자가
크리스티안의 침대 밑에 무슨 나무 조각 같은 걸 두고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필이면 조씨가 목격을 한 거죠. 목격해놓고 그걸 이렇게 챙겨놓고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펠레는 일단 네 논문에 대해선 승인을 받았다. 그러니까 익명으로 처리해서 조사를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나무 조각을 보고는 그거는 우리 마을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랑의 룬이다. 아무래도 내 동생 사커킥이 크리스티안이 마음에 들었나 보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크리스티안도 이쪽으로 합류를 해요. 그렇게 애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때 저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요. 안 돼! 라는 소리가 들리고 어떤 마을 사람이 마을 외곽에 있는 나무 쪽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마을 외곽에는 엄청 커다란 나무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나무가 그냥 보통 나무는 아니고 약간 무덤 같은 역할을 하는 나무 같아요. 어저께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시체를 태워가지고 그 재도 그 나무에다 뿌려줬단 말이죠, 이 마을 사람들이. 그런 나무를 향해서 어떤 아저씨가 막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 그 나무 쪽으로 막 달려가 봅니다. 갔더니 거기에는 얘네 친구 마크 있잖아요. 걔가 거기에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을 아저씨가 정말 길길이 날뛰면서 쫓아온 거죠. 저놈의 새끼가 우리 조상님 나무에다가 오줌을 쌌다고, 저 그대로 둘 거예요 이러면서 가만둬선 안 된다고 막 화를 내고 있습니다. 마크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 모르고 그런 거라고, 그냥 나무인데 뭐 어때요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열받죠. 그 아저씨는 진짜 잡아서 얘 찢어 죽이려고 하고 있고, 펠레가 중간에서 엄청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 말리면서 제발 참으시라고, 저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다, 참아라 얘기를 하고, 이 마크가 왔을 때 그 사커킥은 크리스티안한테 찝적댔잖아요. 이 마크한테도 찝적대는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여자도 와가지고 그 아저씨를 말리면서 이제 마크를 빼냅니다. 아저씨 참으세요, 내가 잘 얘기할게요, 내가 단단히 혼을 낼게요 얘기하고 마크를 그렇게 빼돌려요. 이제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애들이 숙소 쪽으로 왔는데 그 숙소 쪽에도 뭔가 소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서 봤더니 그 현숙이가 어떤 아저씨랑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아저씨는 네 남자친구 현철이는 먼저 기차역으로 떠났다. 우리가 트럭이 좌석이 2개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현철이만 먼저 보냈다. 이제 그 트럭이 돌아오면 너도 그걸 타고 기차역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현숙이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이 안 되지 않냐, 현철이가 어떻게 날 버리고 혼자 가냐,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둘이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아저씨가 그렇다는데 딱히 현숙이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자기네는 운전 법규를 지키기 위해서 3명을 절대 태우지 않는다. 그래서 현철이 먼저 보내고 널 다음에 태워서 보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딱히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언쟁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나게 됩니다. 근데도 현숙이는 화가 계속 나 있어요. 왜냐면 얘네는 약혼한 사이거든요. 여기 오기 바로 전에 약혼을 하고 여기로 놀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철이랑 현숙이는 아주 끈끈하고 뜨거운 단계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현철이가 얘를 두고 그렇게 간다는 게 현숙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데니도 이건 진짜 좀 이상한데, 현철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크리스티안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크리스티안 얘기 들었어? 현철이가 현숙이 버리고 갔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크리스티안은 지금 그 논문 조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인터뷰하면서 이 데니의 말에 시원찮게 대답을 합니다. 진짜 현철이가 그랬대? 야, 대박이네, 놀랍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인터뷰를 이어가요. 저 혹시 이 마을에서 근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고 또 인터뷰를 계속합니다. 데니는 크리스티안의 그런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고 좀 황당하기도 한 표정으로 그렇게 자리를 일단 벗어나요. 저 새끼 말 안 통한다 이러고 벗어났는데, 저쪽에서 마을 여자들이 데니를 부릅니다. 데니 잠깐만요 하고 데니를 불러요. 부르더니 지금 자기네가 일손이 부족한데 혹시 도와줄 수 있냐고 물어보고 데니를 그렇게 주방으로 데려갑니다. 데니는 이제 현숙이랑 현철이 얘기를 해요. 현철이가 그냥 갔다는데 얘기 들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마을 여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현철 씨는 아까 갔고 방금 전에 현숙 씨도 따라갔어요. 방금 차 가는 거 저희가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니는 결국 그렇게 따라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다 같이 쿠키를 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데니가 한참 요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 조씨랑 크리스티안은 논문 조사를 위해서 마을 여기저기를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조씨는 이 마을의 장로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경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네 경전은 계속 진화하는 경전이다. 얘네 마을에 보면은 약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림을 계속 그려요.
그리고 이 장로가 이야기하길 그 그림이 바로 자기네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이는 아주 맑은 시선으로 세상을 본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장로들이 모여서 그 그림을 해석하고 경전을 수정을 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뭐 이거는 뭐 말이 좋아 해석이지 그냥 지들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냥 그림 보고 여기 빨간색이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을 7명을 죽여야겠어 뭐 이딴 얘기인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조씨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저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가 하는 말은 저 아이는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근친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다. 그래서 저 아이가 죽을 때쯤 되면 또다시 근친을 통해서 저런 아이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씨가 와 진짜 이 마을 장난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는 장로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경전 자기가 좀 찍어도 되겠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주 길길이 날뛰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사진 촬영은 무조건 안 되고 특히 이 경전은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조씨는 아쉽게도 사진을 찍지는 못하고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식사를 하러 이동을 합니다. 또다시 이상한 모양으로 사람들이 주르륵 앉아있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식사가 또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친구들 얘네는 각자 지금 다 정상이 아니에요. 멘탈이 아예 다 찢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데니는 지금 와서 크리스티안한테 너무나 실망을 한 상태예요. 게다가 이 마을도 너무 무섭고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과정인데 아무도 자기 말을 듣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은 지금 데니랑도 사이가 좀 뜬뜬하고 또 조씨의 논문을 자기가 지금 강탈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씨랑도 좀 뜬뜬하고 그렇게 약간 이중 배신을 때린 상태라 마음이 편치 않은 상황인 겁니다. 조씨도 마찬가지죠. 자기 논문 주제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아주 화가 단단히 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크는 겁에 질려 있어요. 얘는 아까 아침에 그 조상나무에다 오줌을 싸고 아주 경을 칠 뻔했잖아요. 그때 화냈던 그 아저씨가 이 마크 건너편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지 그 마크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씩씩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마크는 지금 겁에 질려가지고 애들한테 계속 야 어떻게 저 아저씨가 나 계속 쳐다보는데 이쪽으로 달려오는 거 아니야? 나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나 너무 무서운데?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고민에 빠져있던 그 찰나에 이 마크한테 찝적대던 그 여자애가 마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마크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 테니까 따라올래요? 일로 와요. 진짜 재밌을 거예요 하고 얘기를 해서 마크를 그렇게 꼬드깁니다. 그래서 마크는 일단 이 자리가 지금 너무 불편했던 차거든요. 저 아저씨 때문에. 그래서 나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친구들한테 얘들아 나 금방 갔다 올게 이러고 그 여자를 따라 나섭니다. 근데 마크가 그렇게 가든지 말든지 나머지는 지금 마크가 보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쓰고 그렇게 각자 자신들의 생각에 아주 잠겨 있습니다. 얼마나 잠겨 있냐면 지금 얘네 앞에 음식이 쫙 놓여 있잖아요. 음식은 쿠키고 옆에는 음료수가 한 잔씩 다 놓여 있어요. 한 여기 인원이 50명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 50잔의 음료수 중에 딱 한 잔, 이 크리스티안의 음료수만 색깔이 달라요. 지금 살짝 불구스름합니다. 이거를 외눈박이가 와도 이건 눈치를 챌 만큼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얘네는 아무도 그걸 눈치 못 챌 정도로 어딘가에 몰두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골똘히 무언가 생각하던 크리스티안이 목이 탔는지 음료수를 찹찹 마셔요. 마시고 쿠키를 한 입 베어 뭅니다. 으적으적 먹는데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빼봤더니 무슨 털이 나오는 겁니다. 그 쿠키에서 아주 비위생적으로. 그걸 보고 그때서야 친구들이 이제 깜짝 놀래요. 야 그거 뭐야? 털 아니야? 털이 거기 왜 있어? 아니 음식을 어떻게 했길래 털이 거기 왜 있냐고 이러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크리스티안은 뭔가 눈치를 채요. 그리고 저쪽 편에 앉아있는 사커킹녀를 힐끔 쳐다봅니다. 데니도 촉이 딱 왔는지 크리스티안의 시선을 쫓아서 사커킹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아주 불편한 식사 시간이 끝이 났어요. 오늘은 별다른 행사가 없는지 다들 숙소로 이동해서 그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모두가 잠이 든 그 시간 딱 한 명만 잠에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건 조씨거든요. 조씨가 뒤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마음을 먹은 듯 침대에 일어나서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곳은 아까 전에 장로한테 경전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그 예배당 같은 곳이에요. 결국 조 씨는 자신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이 경전을 찍으러 온 거죠. 그렇게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간 조 씨가 핸드폰을 꺼내서 몰래 사진을 찍기 시작합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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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찍는데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려요. 부스럭. 조 씨가 깜짝 놀라서 뒤를 봤더니 마크 있잖아요. 아까 전에 여자랑 사라졌던 마크가 문 앞에서 이렇게 멀뚱히 서서 조 씨를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조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빨리 들어오라고 우리 여기 있는 거 걸리면 진짜 야단 난다고 야 빨리 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마크가 뭔가 좀 이상해요. 마크는 굉장히 호리호리한 체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마크는 제법 살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상한 거는 바지랑 팬티를 입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 부위가 이렇게 덜렁덜렁 달린 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조씨가 저 새끼가 왜 저렇게 바지를 내놓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조씨의 뒤로 빡! 몽둥이가 내려쳐요. 그리고 조씨는 그렇게 쓰러져서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조씨에게 마크가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마크의 얼굴이 나오는데 이건 마크가 아니고 누군가가 마크의 가죽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가면을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가면을 쓰고 마크인 척 행세를 한 거죠. 그렇게 마크의 가죽을 뒤집어 쓴 누군가가 조씨를 끌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호르가 마을의 축제 4번째 날이 밝아왔어요. 이제 식사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또 식사를 합니다. 데니가 식사를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일단 현철이랑 현숙인 집에 갔죠. 그리고 마크는 어저께 그 여자 따라간 이후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게다가 자고 일어났더니 조씨도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안한테 진짜 이상하다. 다들 어디 갔지? 라고 걱정스러운 말을 하니까 크리스티안은 뭐 별 생각이 없나 봐요. 그냥 난 솔직히 걱정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식사가 한참 이어지고 있는데 마을 장로 같은 사람들이 오더니 긴급 공지를 전달해요. 어젯밤에 자기네 사원에 있는 경전이 없어졌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가져간 사람이 있다면 다시 사원으로 돌려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얘네는 딱 느낌이 와요. 왜냐면 조씨가 지금 논문 때문에 한참 열이 올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조씨가 훔쳐서 도망을 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 시간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이 얘네한테 와서 이제 추궁을 합니다. 혹시 조씨랑 마크 어디 갔냐? 경전이 없어지는 타이밍에 지금 네 친구 2명이 없어졌다. 우리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이건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크리스티안은 자기네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조씨가 그런 새끼인 줄 자기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크리스티안의 진정성이 먹혔는지 장로들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데니한테 오늘 정말 중요한 행사가 있으니까 거기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크리스티안한테는 초반에 MC 보던 그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가 할 말이 있으니까 그 집으로 가보라고 얘기를 해서 크리스티안은 그 할머니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의자에 앉아서 그 할머니랑 이제 면담을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저는 정말 그 사건하고 관련이 없다. 자기는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친구가 없어졌고 그 경전이 없어졌다는 소식만 들었다. 진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막 그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한테 들려온 대답은 의외의 말이었어요. 그런 거는 상관없고 혹시 사커킹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이 사커킹녀요? 그냥 뭐 예쁘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MC 할머니가 크리스티안한테 제안을 하게 돼요. 자기네 마을은 외부 유입이 한정적인 동네다 보니까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당신만 괜찮으면 사커킹녀한테 아기를 줄 수 없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거기에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결혼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기를 낳을 수 있게 유전자만 제공하면 되는 건데 그 공간 안에 참관인들이 이제 참관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크리스티안은 데니도 지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고 자기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뭔가 논문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의 욕망 때문일 수도 있죠. 어쨌든 거절을 하지 못하고 생각해보겠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집을 빠져나오게 돼요. 그때 데니는 마을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옷도 갈아입고 예쁜 화관도 쓰고 또 마을에서 나눠주는 이상한 차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한 잔 얻어 마신 다음에 그게 약간 환각제 같은 느낌의 차인 것 같아요. 그 차까지 얻어 마시고 이제 마을에서 여는 중요한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 행사는 뭐였냐면 이번 축제에 여왕을 뽑는 행사인 거예요. 그 룰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지쳐서 뒤질 때까지 춤을 추다가 마지막에 남은 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룰을 설명하고 이제 시합이 시작돼요. 처음에는 경황도 없이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약간 둥글게 같기도 하고 강강수월래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춤을 춥니다. 뭐 왼쪽하고 막 뛰다가 멈춰서 제자리 돌기를 막 하고 또 오른쪽하고 막 뛰다가 제자리 돌기를 하고 사람들하고 손 마주 잡으면서 왔다 갔다도 하고 그런 이상한 춤입니다. 그 과정에 데니가 이 일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귀신같이 잘 해냅니다. 다른 참가자들이 추풍 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지는데 얘는 끝까지 남아서 헉헉대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많은 참가자들이 다 떨어지고 단 8명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스탑 이런 다음에 자 이제 8명이 남았으니까 제대로 시작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데니는 뭔지 모르겠지만 얼떨결에 8명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기뻐가지고 크리스티안 쪽을 쳐다보는데, 크리스티안은 지금 아까 그 이상한 제의를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이 그 사커킹녀한테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니는 크리스티안한테 응원을 받으려고 쳐다봤는데 정말 그 관중들, 마을 사람 전부가 자기한테 응원에 반짝반짝을 해주고 있는데 딱 한 사람 크리스티안만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거죠. 거기서 또 실망한 마음을 갖고 다시 시합에 참여를 합니다. 처음에 어리숙했던 모습과는 달리 이제는 좀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게임에 임하는 자세가. 그리고 그 행위 자체가 즐거운지 정말 이 영화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습니다. 데니가 그렇게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춤을 추는 데니가 점점 이 게임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동화가 됐는지 얘가 스웨덴어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하고 뭔가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알 것 같고 또 그게 너무나 신기하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그만! 올해의 여왕이 결정됐습니다. 우승자는 데니! 이러더니 막 박수를 치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데니를 리스펙을 막 해줍니다. 야 진짜 믿고 있었어.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넌 우승감이었다니까. 정말 최고야. 너무 멋있어. 데니 최고. 막 여기저기서 박수갈채를 받아요. 그렇게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무슨 가마 같은 걸 타고 또 어딘가로 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데니의 뒤로 마을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축하한다고 노래도 불러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렇게 데니를 여왕으로서 추대하게 됩니다. 이제 데니가 우승한 축하 파티 겸 식사 시간이 찾아왔어요. 얘네 마을은 원래 식사 시간에 대장 같은 애가 이렇게 숟가락을 들면 다 같이 수저를 들었잖아요. 근데 온 마을 사람들이 데니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장이 데니가 된 거예요. 데니가 그 시선을 느끼다가 수저를 드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저를 들고 식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니는 뭐지 하고 얼떨떨해 하지만 상당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 기분이 좋아져 있는 데니에게 마을 사람들이 선물을 전달합니다. 선물은 웬만한 성인 팔뚝만한 물고기예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하나 가져와서 이거를 통째로 한 입에 먹으면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데니한테 그걸 한 입에 먹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옆에서 계속 원샷 원샷 이러면서 응원을 해줘요. 근데 데니는 그걸 당연히 못 먹죠. 그거는 뭐 곰이 와도 한 입에 먹을까 말까 할 정도로 커다란 물고기입니다. 게다가 그게 그 스웨덴 전통 음식이라고 해서 절인 청어라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냄새도 엄청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먹지 못하고 결국 토해냅니다. 오약 하고 토하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에 기분 나빠하지 않고 하하하하 웃으면서 데니한테 또 박수를 쳐줘요. 잘했다고. 그렇게 모두가 즐거운 와중에 단 한 명만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크리스티안은 아까 전에 데니가 춤을 추는 그 과정에 누군가가 와서 차를 한 잔 권했거든요. 뭐 마시면 기분이 좀 풀어지는 차예요 하고 줬는데 갈등하다가 그걸 마셨단 말이죠. 그 후로 얘는 지금 정신이 좀 온전하지 못합니다. 약간 몽롱한 상태입니다. 계속. 그래서 어버버한 표정으로 그렇게 데니를 바라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멍하게 데니를 바라보고 있는 크리스티안 건너편에서 그 사커킹녀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뭔가 사인을 이렇게 주는 것처럼 제스처를 취하고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크리스티안은 거기에 뭐 반응할 정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멍하게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데니는 다음 일정을 위해서 가마를 타고 또 어딘가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데니가 뭔가 찜찜했는지 촉이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리스티안도 같이 갈게요 라고 했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장소는 여왕만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 데니 혼자 그렇게 마차를 타고 호위를 받으면서 농작물에 축복을 내려주러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데니가 떠나자마자 어떤 한 여자가 크리스티안 쪽으로 바닥에 꽃을 깔면서 이렇게 다가와요. 그리고는 크리스티안을 일으키고 어딘가로 데리고 갑니다. 꽃길을 따라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한 그 집에는 어떤 사제 같은 사람이 손에 연기 나는 무슨 항아리 같은 걸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기를 크리스티안한테 마시게 하고 이거는 약간 활력을 버프시켜주는 그런 향이다. 비아그라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맞게 하고 크리스티안을 이제 방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동공이 완전히 풀린 상태로 크리스티안이 그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 안의 풍경이 장난 아니에요. 일단 커다란 방에 가운데 무슨 꽃으로 만든 침대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 홀딱 벗고 있는 사커킹녀가 이렇게 누워있고 그 사커킹녀의 뒤로 대략 한 12명 정도 되는 여자가 빨가벗은 상태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앉았다 일어났다 벌 받을 때처럼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사커킹녀의 뒤에 이렇게 둘러 서 있어요. 뭐랄까 아리에스터가 약간 저런 그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면 유전에 나오거든요. 유전에서 그 마지막에 집에 이렇게 서 있던
진격의 거인들 있잖아요. 걔네랑 약간 비주얼이 비슷합니다. 그리고는 그 중에 한 명이 걸어 나와서 크리스티안의 가운을 벗겨줍니다. 그리고 크리스티안은 뭐에 홀린 듯이 사커킹녀한테 다가가게 되고, 그렇게 두 사람은 이제 성적인 행위를 시작해요. 그렇게 한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게 분위기 자체가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해서 뭔가 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커킹녀의 시선은 뒤에 있는 알몸이 여자들에게 꽂혀 있어요. 크리스티안은 이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미 시작해서 멈출 수가 없나 봐요. 그렇게 계속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 거기 서 있던 여자 중에 한 명이 이 사커킹녀 앞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이 깜짝 놀라서 뭐야 이러고 있는데 노래를 시작합니다. 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노래를 막 해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엄청 가락 좋은 멜로디를 내뿜습니다. 그게 뭐 기쁨의 표시인지 슬픔의 표시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노래를 해요. 노래를 하다가 갑자기 점점 그 노래가 탄식으로 바뀝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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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내니까 이 사커킹녀 그리고 뒤에 서 있는 모든 여자들이 동시에 아하 아하 하면서 구령을 맞춥니다. 크리스티안은 지금 동공이 풀려 있는 게 약 때문에 풀린 건지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풀린 건지 모를 정도로 당황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크리스티안은 사커킹녀와 계속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데니는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마차를 타고 가서 그 작물이랑 이런 거에다가 축복을 내려줬어요. 내려주고 다시 마을로 돌아온 상황인 거죠. 그렇게 마을에 도착해서 마차에서 내렸는데 데니를 호위하던 여자 중에 한 명이 지금 MC 할머니가 찾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니가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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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가 들려서 데니가 그걸 보고 저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그 여자가 대답을 못합니다. 그 순간 데니는 바로 직감해요. 아 이거 뭔가 안 좋은 일이구나 라고 직감이 딱 온 것 같아요. 갑자기 표정이 정말 확 울상이 됩니다. 그렇게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데니는 화관도 벗고 맨발로 그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가게 돼요. 그 집 앞으로 가서 열쇠 구멍을 통해서 이제 데니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집에서 뛰쳐나와서 토를 하기 시작해요. 우악 막 토를 하고 그 순간 데니를 호위하고 있던 여자들이 다 달려들어가지고 데니를 안고 달래면서 이제 숙소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침대에 눕혀가지고 달래주려고 다들 막 이렇게 괜찮아요 쉬 막 이렇게 해주는데 데니는 지금 완전히 멘탈이 나갔어요. 엉엉 울면서 사람들 다 뿌리치고 주저앉아서 그렇게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데니를 달래주던 그 여자들이 쉬 하고 달래주던 걸 서서히 멈추고 데니의 호흡을 따라하기 시작해요. 하고 따라하다가 데니가 점점 통곡이 커질수록 그 주변의 여자들도 같이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렇게 두 호흡 정도 같이 호흡을 하고 나니까 그 공간에 있는 여자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기괴한 장면이 연출이 되거든요. 이게 거의 클라이막스까지 가면은 뭔가 하나의 군체가 된 느낌이에요. 하나의 세포가 된 것처럼 이 데니의 슬픔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데니의 슬픔, 고통 이런 모든 감정이 동기화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숙소에서 십수명의 여성들이 엄청난 소리로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크리스티안은 이제 서서히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얘가 그 버프를 받아서 그런지 쉽게 끝나지 않는 모양이에요. 이제 사람들도 아하 이 소리가 좀 지쳤나 봐요. 갑자기 그 누워있던 사커킹녀가 이제 빨리 피니쉬 하시죠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서있던 여자 중에 한 명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 크리스티안 뒤로 다가와서 크리스티안 엉덩이를 막 손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막 으쌰라 이러면서 이제 치얼업을 해줘요 크리스티안한테. 그래서 결국 크리스티안이 그렇게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게 일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 사커킹녀가 크리스티안은 쳐다도 보지 않고 몸을 이렇게 동글동글 말면서 나 느껴져요. 나 지금 아기가 생겼어요. 라고 기쁨에 찬 이야기를 하고 그런 사커킹녀 주변으로 다른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수고했다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했던 것 같아요. 크리스티안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중요 부위를 손으로 가린 채 후다다닥 그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제야 좀 약기운이 깼는지 애가 어딘가로 숨을 나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얘가 가는 방향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건 싫잖아요. 이 모습으로 사람들을 마주할 수는 없으니까 또 반대편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그 집 앞에 약간 작은 화단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화단 사이로 무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봤더니 사람 다리가 이렇게 밭에 거꾸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건 조씨의 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티안이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러고 일단 서둘러서 옆에 있는 집으로 숨게 됩니다. 딱 들어가서 문을 닫았는데 크리스티안은 자기의 눈을 의심해요. 왜냐면 그 마구간 중앙에 천장 쪽으로 어저께 없어졌던 현철이 있잖아요. 현철이가 공중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얘가 그냥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영국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가끔 나오는 건데 블러드 이글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이킹들이 사용하던 처형 방법인데 사람의 등을 칼로 갈라서 갈비뼈를 부셔요. 그 다음에 폐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걸쳐놓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독수리 날개 같은 모양이 된다고 해서 그걸 블러드 이글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진짜 끔찍한 형벌인 게 그 바이킹들은 죽으면 바랄라로 간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문을 받는 와중에 비명을 지르게 되면 바랄라로 못 간다는 미신이 있어요. 걔네들한테는. 그래서 정말 찍소리 못하고 이 끔찍한 형벌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바이킹의 아주 최고의 형벌 중에 하나인 거죠. 어쨌든 지금 현철이가 그 블러드 이글에 당해 있습니다. 그 천장에 매달린 상태로 등이 열려서 이렇게 폐가 꺼내져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크리스티안의 환각인지 실제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연출적으로는 아직 살아있는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크리스티안이 지금 이게 현실인지 환각인지 애가 구분이 안 되나 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파악하려는 듯이 그 현철이의 앞으로 가서 현철이의 시체를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 순간 뒤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후 하고 어떤 사람이 손에 있던 가루를 크리스티안한테 확 뿌리게 돼요. 크리스티안은 컬럭컬럭 하고 그 가루를 마시자마자 바로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기절을 해버려요. 근데 얘가 기절을 한 상태인데 눈을 감지 못하나 봐요. 쓰러진 상태로 눈을 부릅뜨고 있는 크리스티안의 눈꺼풀을 거기에 있던 남자들이 한쪽 이렇게 감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무언가 소리가 들립니다. 크리스티안 이러면서 크리스티안의 눈이 한쪽 이렇게 띄어져요. 그런 크리스티안의 눈앞에는 어떤 여자가 한 명 서 있습니다. 그러더니 크리스티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을 해줘요. 크리스티안 놀라지 말고 잘 들어요. 지금 몸에 아무런 감각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을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있으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크리스티안을 이렇게 옮겨줍니다. 크리스티안은 휠체어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담요를 덮은 상태로. 그리고 그 앞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상 위에는 이번 축제의 여왕 데니가 꽃 화관을 쓰고 꽃으로 된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꽃으로 된 옷인 건지 망토인 건지 무덤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꽃에 파묻혀 있습니다. 데니가. 근데 표정이 정말 좋지 않아요. 입이 어떻게 그렇게 울상인 표정을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입이 완전 팔자로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표정입니다. 그리고는 이 마을의 장로가 나와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이제 이 장로의 연설을 통해서 이 마을의 비밀이 밝혀지게 돼요. 그 내용인 즉슨 이런 거예요. 이 마을은 90년에 한 번씩 9일 동안 아주 커다란 축제를 하는 그런 마을이라는 건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9일 동안 축제를 하는 게 끝이 아니고 이 축제의 핵심은 뭐냐면 9명의 제물을 하늘에 바치는 행사인 거예요. 근데 온전히 마을 사람들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마을에서 선정된 몇 명이 외부에 나가서 이 축제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 중에 한 명이 펠레였고 그런 펠레한테 속아서 이 데니의 친구들은 이 마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물의 명단을 얘기를 해줘요. 초반에 죽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요. 72살이 돼서 목숨을 잃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그 다음으로는 정태가 데리고 왔던 현철이랑 현숙이, 그리고 데니의 일행인 조시, 마크, 이렇게 하면 총 6명이잖아요. 그럼 3명이 지금 비는 상황이죠. 그 3명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마을에서 2명의 지원자를 받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 정태가 외부인을 데려온 걸로도 모자라서 자신을 바치겠다고 했다. 정말 너무 대단한 청년이죠. 여러분 박수 쳐주세요. 짝짝짝짝 이러면서 정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울프라는 남자예요. 이 남자는 누구냐면 며칠 전에 그 마크가 조상나무에 오줌 쌌을 때 길길이 날뛰던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의 이름이 울프거든요. 조상나무에 오줌 싼 걸로 정말 그렇게 날뛸 정도로 믿음이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던 것 같죠. 어쨌든 그렇게 2명의 지원자는 정태랑 울프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명이 비잖아요. 그 한 명은 이 마을 사람 중에 무작위로 한 명을 선발하고 지금 이 앞에 앉아있는 크리스티안 있잖아요. 크리스티안하고 선별된 사람하고 둘 중에 한 명을 여왕이 고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연설을 마친 장로가 뽑기판을 빙글빙글 돌려요. 돌려서 이렇게 구슬이 하나 딱 뽑혀가지고 로또처럼 떼굴떼굴 굴러 나와서 결국 한 명의 사람이 뽑힙니다. 그래서
뭐 이름은 준우라고 할게요. 준우 당첨됐습니다. 준우 축하합니다. 준우 일로 와 해서 준우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한 명 크리스티안이죠. 크리스티안의 의자를 이렇게 돌려서 데니의 얼굴을 마주보게 만들고 이제 데니의 선택만 남은 상황입니다. 준우 아니면 크리스티안 둘 중에 한 명을 데니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데니는 결정을 합니다. 결국 데니의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이 선택이 됐어요. 사람들은 크리스티안을 끌고 가서 이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곰이 있어요. 이 마을에 잡혀있던 곰이 있는데 그 곰을 죽이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뜯어냅니다. 속을 싹 비운 다음에 크리스티안을 그 안에 이렇게 넣어요. 곰 가죽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재물들과 함께 신성한 장소 있잖아요. 처음에 저기는 가면 안 돼, 저긴 신성한 곳이야 라고 얘기했던 거기로 이 재물들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가운데는 곰 가죽을 입은 크리스티안을 놓고 저 뒤쪽으로는 조씨, 마크, 현철이, 현숙이 그리고 살아있는 재물이죠. 정태랑 울프가 사이드에 앉고 처음에 죽음을 맞이했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시체가 없잖아요. 다 태워서. 그래서 인형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 인형도 진짜로 엄청 기괴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또 느끼는 건데 이게 식물하고 사람하고 결합하면 진짜 기분 나쁜 것 같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는데 뭐 드라마 한니발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사람을 약간 예술품처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게 굉장히 불쾌한 지점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그렇게 9명의 재물을 그 집안에 배치하고 이 살아있는 재물들 정태랑 울프죠. 걔네한테는 마취약 같은 걸 이렇게 먹입니다. 이걸 먹으면 용기가 날 거야 이러고 입안에 그 약을 넣어주고 이제 그 건물에 불을 지르기 시작해요. 지금 크리스티안은 의식은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약에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눈도 깜빡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냥 눈알만 대굴대굴 굴려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그렇게 9명의 재물이 들어있는 그 집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불길이 점점 거세집니다. 이 뒤에 있는 인형들 그리고 죽어있는 시체들부터 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 그 불길이 이 살아있는 애들한테까지 붙은 거예요. 얘네가 아무리 믿음이 강하고 용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고통을 참을 수는 없잖아요. 불이 붙으니까 애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니까 그 순간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똑같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해요.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으악! 막 비명을 지르면서 어떤 사람은 춤도 춥니다. 무용과인가 봐요. 무슨 현대 무용에 나올 것 같은 안무를 막 이렇게 추는 사람도 있고 온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서 날뛰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데니의 표정이 잡히게 됩니다. 데니는 아까 전부터 계속 울상이었어요. 입이 팔자 모양이었거든요. 그렇게 울음이 터질 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데니는 점점 표정이 바뀝니다. 팔자로 내려갔던 입술이 점점 V자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정말 환한 미소를 지어요. 이게 뭐 즐겁다는 웃음보다는 행복하다는 웃음이 맞을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표정을 짓는 데니의 미소와 함께 영화 미드소마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후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았나요? 지금 제가 이거 편집하면 몇 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녹음한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거 영화가 2시간 50분짜리 영화란 말이죠. 그것도 감독판 기준이고 극장판 같은 경우엔 2시간 20분 조금 넘어요. 근데 지금 제가 녹음을 3시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말 입도 너무 많이 아프고 이게 편집하면 몇 분이나 나올지 모르겠어서 지금 좀 야단이 난 상태입니다. 이거 편집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잘하면은 처음으로 1, 2부로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제가 길게 했을까요? 참. 어쨌든 이 미드소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봤을 때랑 2번 봤을 때랑 느낌이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영화를 옛날에 한 번 보고 그때 느꼈던 감상하고 지금 리뷰를 하기 위해서 한 2-3번 본 감상하고는 아예 다르거든요. 물론 여러 번 본 쪽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을 땐 그냥 굉장히 특이한 공포 영화다. 굉장히 새로운 공포 영화다. 그리고 미장센이 굉장히 훌륭하구나. 뭐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른 감정이 들어요. 정말로 아리 에스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이 솔직히 무서울 지경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지점을 이렇게 콕콕 집어낼 수 있는지 정말 그것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출적으로도 너무 대단하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나 그런 표현 방법들이나 이런 것도 정말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유전 때도 그걸 느꼈고 심지어는 이 사람 그 졸업작품 제가 리뷰했던 존슨 가족의 기묘한 일 있잖아요.
거기서도 느낀 건데 이 사람이 연출하는 작품에서는 배우가 답답했던 적이 없어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다들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포 영화나 그런 거 보면 진짜 속 뒤집어지는 장면들이 꼭 나오잖아요. 그게 연출적으로 필요한 건 마냥. 근데 아리 에스터 작품에는 그런 지점이 없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다 이해가 가요. 특히 제가 이 미드소마도 보고 처음에 극장판을 봤을 때는 뭔가 크리스티안이 악인처럼 느껴졌거든요. 결국엔 데니가 나쁜 연인에게 복수하는, 그 남자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내용처럼 느껴졌었는데 감독판을 보니까 또 아예 달라요. 크리스티안은 정말 걔만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너무나 납득이 갈 만한, 걔가 왜 데니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선택들을 했는지 그게 명확하게 다 보인단 말이죠. 또 나머지 친구들 조시, 마크, 모든 인물들의 행동들이 다 납득이 갑니다. 그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일전에 유전 리뷰에서도 얘기했듯이 그건 배우들 연기의 영향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 모든 배우들한테 그런 연기력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아리 에스터의 능력이죠. 그건 여러모로 진짜 대단한 감독이고 훌륭한 작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감독판을 안 보신 분이 있다면 감독판 한번 보세요. 그게 장면이 크게 추가되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니의 내적 고민이나 또 크리스티안의 그런 상황들, 그런 게 조금 더 다가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좀 더 풍성하게 다가와요. 그리고 이 영화 해석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는 해석이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해석이라기보단 찾아야 될 것들이 있는 영화지, 크게 뭐 사람마다 해석이 갈라질 만한 거는 엔딩의 그 데니 표정, 그 정도만 있고, 그 전으로는 사실 뭐 사람들마다 갈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여기선 이런 걸 표현한 거구나, 여기선 이런 느낌을 원한 거구나, 뭐 이런 걸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뭔가 다른 감상을 느낄 만한 부분은 엔딩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이 엔딩에 데니의 그 미소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셨어요? 저도 이거를 인터뷰를 좀 찾아봤는데 이 주연 배우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그냥 불이 피어 올라오니까 야, 불 이쁘다 하는 미소로 연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맞는 소리 같아요. 뭐 그거 말고는 사람들마다 느끼는 감상평들이 대부분 뭐 크리스티안의 죽음으로 인해서 해방감을 느꼈다, 혹은 이 마을의 진정한 일원이 된 것 같은 기쁨,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공감을 바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를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내가 속했다는 기쁨, 뭐 그런 것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라는 평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말할게요. 다른 사람들 거 찾아보기 전에 저는 그냥 미친 줄 알았어요. 그냥 미쳐서 엥 하고 이렇게 뿅 하고 정신이 나가서 웃음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거 찾아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고, 무언가 그런 소속감적인 이유나 해방감적인 이유나 뭐 그런 이유로 미소를 지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제 리뷰니까 그냥 제가 했던 생각을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저는 그냥 마지막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미칠 수 있잖아요. 그걸 사람을 산채로 태우는 걸 보고 자기한테 꽃 이렇게 이상한 거 입혀놓고, 그 상황에 저는 충분히 사람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밝은 감옥 안에서.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근거도 있어요. 뭐냐면 얘가 카메라에 잡힐 때 처음부터 웃고 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이렇게 울상을 짓고 있다가 그게 점점 미소로 바뀌어서 나중에는 활짝 웃으면서 끝나는 엔딩이잖아요. 그렇다는 것 자체가 미쳐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한 게 맞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묻어가서 큰 상실을 겪은 한 여자가 결국에 자신의 아픔을 모두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이비 집단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짓는 그런 웃음? 그런 걸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영화 감상평에 있어서 정답은 없는 거니까요. 각자 느끼는 바가 진실이겠죠. 그럼 다시 번복하겠습니다. 저는 미친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뭐 소속감을 얻어서 미소를 짓고 또 거슬리던 남자친구가 죽어서 기뻐서 웃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미친 엔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정신이 나가버린 상태인 거죠. 어쨌든 결말은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겠다. 제가 이 영화 보고 진짜 또 하나 새롭게 깨달은 건 그 꽃이 움직이면 진짜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영화에서 그 절벽 씬이라든지 아니면 블러드 이글 그 씬이라든지
끔찍한 장면들 많잖아요. 마지막에 그 화형 때도 그렇고 그 곰가죽 씬도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그렇게 안 좋은 장면들이 많은 영화인데 저는 가장 기분 나쁘게 봤던 지점이 그 움직이는 꽃이에요. 그 꽃이 데니 머리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약간 벌렁벌렁 하거든요. 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진짜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어떻게 꽃으로 사람을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있지, 저 사람은? 그냥 꽃을 벌렁거리기만 했을 뿐인데 저 조금 타격을 입었어요. 그 꽃 때문에. 다른 장면은 그냥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꽃 장면은 진짜 강렬하게 머리에 박혔습니다. 진짜 그거는 예상치 못하게 기분 나빠서 더 기분 나쁜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에 관한 이야기 같아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진 못할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드소마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보니까 정말 더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시간 50분이나 되는데도 지루하지 않게 2번을 봤어요. 2번 보는 내내 정말 조금도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공포 영화의 거장 아리에스터 정말 대단합니다. 예, 미드소마 너무 재밌게 봤고요. 마지막으로 평점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미드소마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잘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